경납고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됐습니다. 방금 KF-21 지금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 어떤 비행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기총 보상 시험 비행이라고 해서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해서 2차 캠페인까지 마쳤거든요. 그 외장 같은 경우도 기본 외장에서 발사를 했던 거를 이번에는 탱크 2개 달린 형상에서도 발사를 해서 안전하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장족의 발전이 좀 있었던 거죠?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블락 1이 이제 내년 초에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블락 2가 이어지는데 그 블락 2에서 비행 시험을 아주 많이 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차명수 조종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에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차명수 수석 시험 비행 조종사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공군에서 전투기 비행을 하다가 이제 F-50이 처음에 납품이 이제 공군에 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대대를 창설하는 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F-50을 도입해서 창설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시험 비행하는 데가 있구나 이제 알고 있다가 2017년도에 전역을 해서 이제 여기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KF-21 시험 비행을 담당하고 있고요. KF-21 시험 비행하면서 하이 알파
하이 AOA 비행 시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비행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기총 보상 시험 비행이라고 해서 기총을 쏠 때 항공기가 뭐 갑자기 자세가 틀어진다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항공기 비행 제어가 잡아줄 수 있는지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총을 쐈을 때 항공기 자세가 너무 많이 틀려지게 되면 그거를 튜닝 해가지고 항공기 자세가 변하지 않도록 시험 데이터를 얻어서 수정하는 작업한 거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금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조종사님 선글라스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네네네네. 평소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을 하시나요? 네네네. 조종사한테 눈은 되게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비행 시험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시제기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는데 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서로 다 다른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 특성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비행 시험 분야라는 게 너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항공기 하나에 계측을 위한 센서나 이런 배선들을 다 항공기 하나에 몰아넣을 수가 없고 어느 일정 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데 항공기 한 대만 있으면 하루에 뭐 10번씩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항공기를 이렇게 6대 만들어서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용치 내에서 센서라든가 배선을 해서 담당하는 시험 영역을 데디케이트하게 해가지고 부여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1호기는 좀 어떤 특성을 갖고 1호기는 첫 번째 항공기다 보니까 항공기는 시험 비행을 할 때 항상 속도를 먼저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센서가 붙어 있는 플러터라는 그런 시험 비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호기는 하이 AOA라는 시험을 위해서 뒤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핀 리커버리 슈트라는 SRC. SRC. 그거 장착된 이제 2호기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3호기는 이제 속도나 그다음 로드, 중력 가속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배당되어 있고, 4호기는 복자고, 뭐 5호기는 레이더, 뭐 6호기는 전자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조종사님은 어떤 걸 주로 탑승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비행 영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조종사도 또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데 좀 특화된 전문적으로 타야 될 분야는 조종사들도 조금씩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구비는 누가 해, 하이 AOA 비행은 누가 해, 레이더 비행은 누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롤이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이 AOA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시험에 있어서 고받음각은 좀 어떤 시험 평가인가요? 말 그대로 고받음각에서 항공기 조종 특성과 조종 상실이 됐을 때 항공기를 다시 리커버리해서 정상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행이 고받음각 시험이거든요. 도그파이트라고 공중전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성능이 되는데요. 공중전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대부분 다 저속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저속에서 조종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 승패를 가늠할 좌우할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영역. 엄청 중요한 영역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 비행할 때도 고받음각 시험 비행을 하게 된다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치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만약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됐어. 그러면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뒤쪽에다가 SRC라는 스핀 리커버리 슈트라는 장치를 달아서 만약에 항공기가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리커버리 슈트를 펼침으로 인해서 항공기의 자세를 회복하고 다시 증속해서 이 리커버리 슈트를 떼어내고 다시 정상 영역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장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종 상실뿐만 아니고 항공기가 이렇게 나는 게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날게 되면은 엔진 쪽으로도 에어플로우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쪽 들어오는 공기가 이제 부적절해서 엔진 플레임 아웃이 되거나 그러면 항공기 엔진이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진이 꺼졌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그 항공기 조종면에 파워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이 밑에도 원래 미슬이 달려 있는데 2호기 같은 경우는 EPS라는 이머전시 파워 시스템이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미슬을 탈거하고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 두 개 다 죽었을 때 초반에 항공기 조종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워 시스템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씩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비행할 때도 처음에 먼 바다나 이런 공역으로 나가지 않고 기지 상공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항공기가 엔진 플레임아웃 됐을 때 글라이딩을 해서 항공기 기지에 착륙할 수 있도록 기지 상공 위에서만 비행을 하는 뭐 환경도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되게 많은 좀 비행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주로 이번 시제기만 탑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타긴 했는데 이번 시제기를 제일 많이 주로 탔죠. 하시고.
그 공중급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난해도 되게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는데 최근에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공중급유는 3차 캠페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해서 2차 캠페인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고 뭐 고도 만에서 속도 얼마 이렇게 급유 영역대가 있는데 1차 캠페인은 이제 빌드업 개념으로 제일 안정적인 영역에서 급유 시험을 성공을 했고 이번에 2차 캠페인은 이제 더 영역을 넓혀서 급유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 다 이제 검증을 했는데 다 성공적으로 고종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 없다고 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9월인가에 3차 캠페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남은 2차 캠페인까지 못했던 영역이랑 그다음에 복자 항공기에 대한 공중급유 검증 시험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장 능력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뭐 AM-2000 혹은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를 발사 시험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땠나요, 결과가? 결과는 뭐 당연히 성공적이었고요. 이번에 6월 12일인가 그때 서해에서 미티어랑 AIM-2000에 대해서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제가 쏘진 않았지만 유효한 데이터를 획득했다고 들었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발사한 조건이 되게 제일 시비한 조건. 그래서 뭐 초음속 거기서 쐈을 때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선속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를 확인했는데 그것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도 기본 외장에서 발사를 했던 거를 이번에는 탱크 2개 달린 형상에서도 발사를 해서 안전하게 분리가 돼서 발사가 된 거를 최종적으로 해서 이번에 무장 시험은 끝나게 됐습니다.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게. 완수하신 거예요. 네네. 궁금한 게 2024년에도 무장 발사 시험을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장족의 발전이 좀 있었던 거죠? 원래 시험 비행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빌드업 과정으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사했을 때는 제일 안전한 영역에서 무장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초음속, 그다음에 탱크가 달린 형상, 시비한 영역에서 무장을 성공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지상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언제쯤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비행 시험은 블락 1이라고 해서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만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이 블락 1이 올해 연말까지 개발 시험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 공군의 운용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군이 운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공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블락 1이 이제 내년 초에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블락 2가 이어지는데 그 블락 2에서 공대지 무장에 대한 그런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밤 매립으로 알고 있거든요. 밤 네네네. 매립 무장 체계로.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공대공 미슬이 반 메릭이고 지금 저희가 4.5세대 항공기인데 원래 5세대로 가려면 스텔스 기능이 필요한데 이제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는 무장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완전 매립 형태로. 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공대지 무장도 밤 같은 것도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아직은 개발 단계여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기존에 군에서 계셨을 때 F-16, FA-50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좀 이 KF-21이랑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옛날에 항공기는 스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재래식 항공기 같은 경우. 근데 이 항공기는 5세대를 지향하다 보니까 풀 글래스 칵핏이라고 터치 스크린으로 된 MFD라는 그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되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운용하기가 그럼 더 쉬워지는 것도 있겠네요. 운용하기가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F-35를 따라가다 보니까 글래스 칵핏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긴 했지만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터치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엔 스위치를 하나만 조작하면 될 걸 터치는 몇 번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번, 4번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발견해서 지금 많이 수정을 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칵핏에 뭐 불이 나서 연기가 막 가득 찼어. 그러면 예전에 이 덤프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ECS라고 해서 이 칵핏에 있는 공기를 덤프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터치 스크린으로 하려면 이게 연기가 막 차는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터치를 해, 그죠? 근데 스위치가 있으면 조종사는 대충 여기 있구나 하고서 스위치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터치 스크린으로 하면 안 된다. 스위치로 빼야 된다 해서 그렇게 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기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터치해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예전에 뭐 2-3번, 3번, 4번 들어가야 되는 기능도 조종사들이 요구해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터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꿔달라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 시험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발전이 되겠네요. 훨씬. 네네네. 그렇죠. 지금까지 되게 많은 비행 시험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까요? 블락 1은 총 계획이 2,000여 소티 정도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오늘 이제 인터뷰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오늘까지 한 1,300 몇 번 정도 했더라고요. 1,320여 소티 정도 했는데 한 70% 정도 진행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블락 1 시험을 맞춰야 되는데 일정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비행 시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이알파는 계속 할 거고요. 그동안에 약간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와서 일정보다 하이알파는 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이알파는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중급이 아까 말씀드린 3차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성능이라고 해서 뭐 이착륙 성능, 상승 성능, 강하 성능, 과속 성능, 감속 성능, 그다음에 선의 성능, 막 이렇게 성능이라는 그런 비행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남아있고. 앞으로 30%의 비행 시험이 더 남아 있는데 어떠한 각오로 하실지 저희 보라매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오는 처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보람의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공군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F-45가 한 4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국가적인 초대형 사업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고, 회사뿐만 아니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해서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전 모의 훈련도 막 같이 하면서 문제점이라 이런 것도 미리 찾아내고, 그래서 비행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사고가 나거나 하게 되면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또 다시 또 블락2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블락2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